갈렛이 홀로 죽다. 챕터 1. 고역. 메그레 반장과 그가 몇 주 동안 당황스러우리만치 내밀하게 지내게 될 그 죽은 이와의 최초의 접촉. 그것은 1930년 6월 27일 아주 평범하고도 힘들고도 잊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일어났다. 그때의 상황이 좀처럼 잊히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당시 수사국에 스페인 국왕이 27일에 파리에 들른다는 것을 고지하는 한편 이런 경우에 취해야 할 재반 조처를 환기하는 공문들이 일주일 전부터 계속 날아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공교롭게도 수사국 국장은 과학수사 관련 학회 참석차 프라하에 있었다. 게다가 부국장마저 아이들 중 하나가 병이 나서 노르망디 해안 지방에 있는 그의 별장에 불려가 있었다. 반장들 중에서도 최고참이었던 네그레는 모든 업무를 떠맡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찌는 더위 속에서 휴가철이라 최소한으로 줄어들어 있는 인원을 데리고 말이다. 피크비스가에서 한 자파상 여주인이 살해된 시체로 발견된 때도 바로 이 6월 27일의 새벽이었다. 간단히 말해 그날 오전 9시 움직일 수 있는 모든 형사들은 스페인 군주가 도착하기로 되어있는 부아드블로뉴 기차역에 나가 있었다. 메그레는 문과 창문을 모두 열어놓도록 했는데 그 때문에 바람이 들이쳐 문들은 쾅쾅 닫히고 서류들은 탁자에서 날아오르고 있었다. 9시 하고 몇 분이 지났을 때 느베르에서 전보 한 통이 도착했다. 생파르조 세네마른의 주소지를 둔 방문 판매사원 에밀 갈레가 25일에서 26일 밤 사이에 쌍세르의 라 루아르 호텔에서 살해되었음. 이상한 점들이 많음. 시신 확인을 위해 가족에게 알려주기 바람. 가급적 파리에 수사관을 보내줄 것. 메그레로서는 생파르조에 자신이 직접 가는 수밖에 다른 방도가 없었다. 1시간 전까지만 해도 파리에서 35km 떨어진 곳에 이런 마을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그였다. 그랬으니 열차 시간도 제대로 알고 있을 리 없었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리옹역에 도착해보니 지금 막 완행 열차가 출발하고 있다는 거였다. 그는 불이 나게 달리기 시작하여 맨 뒤에 객차에 간신히 올라탈 수 있었다. 그 정도 뛰었는데도 그는 땀으로 목욕을 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목적지에 닿을 때까지의 시간은 숨을 고르고 손수건으로 땀을 훔치면서 보내야만 했다. 그는 육중한 체구의 소유자였던 것이다. 생파르조역에서 내린 유일한 승객이었던 그는 지열로 물렁물렁해진 아스팔트 플랫폼 위에서 몇 분을 헤맨 끝에 영무원 하나를 찾아낼 수 있었다. 갈렛이요? 저 택지 개발지의 중앙 통행로 맨 끝에 있어요. 단독주택에 명판이 하나 붙어있고 거기에 레 마르그리트, 그러니까 데이지 꽃이라고 쓰여있죠. 사실 이 근방에 완성된 건물이라곤 그 집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어요. 메그레는 웃옷을 벗어 들었다. 그리고 목덜미를 햇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중산모 밑에 손수건을 끼워 늘어뜨렸다. 문제의 통행로라는 것은 그 가운데만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너비가 약 200m나 되는 허허 벌판이었고 그 위에 나무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다. 해는 처량한 구릿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파리들은 맹렬히 쏘아대며 소나기를 예고하고 있었다. 이 침울한 배경에 활기를 더하고 나그네에게 정보를 제공해줄 인간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택지 개발지라는 것은 또 무엇이었던가? 이는 과거 어느 귀족의 영지였을성 싶은 드넓은 숲에 불과했다. 거기에 사람들이 마치 바리깡으로 밀듯 기하학적인 통행로의 망을 대충 그어놓았을 뿐이고 또 그 위에 미래의 주택들의 빛을 공급할 전선들을 몇 가닥 깔아놓았을 뿐이다. 그래도 역사 맞은편에는 모자이크 수반들과 분수들로 장식된 광장 하나가 꾸며져 있었다. 널판으로 만든 한 가건물에는 토지매매사무소라고 쓰여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마을 지도는 저 황량한 통행로들에 벌써 정치가들과 장군들의 이름이 붙여졌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었다. 메그레는 50m마다 한 번씩 손수건을 꺼내 얼굴을 훔치고는 땀이 줄줄 흘러내리기 시작하는 목덜미를 다시 덮었다. 여기저기에 삐죽삐죽 솟아나온 건축물들의 싹이 보였다. 무더위에 지친 석궁들이 쌓다 말고 도망간 벽면들이었다. 적어도 2km는 걸어왔다고 느꼈을 때 그는 마침내 레마르그리트를 발견했다. 기와는 붉고 건물 구조가 복잡한 것이 어딘가 영국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는 단독주택이었다. 전원풍의 담장들 사이로 정원과 앞으로 몇 년은 더 이렇게 숲으로 남아있을 땅이 나뉘어 있었다. 2층의 커다란 창을 통해서는 반으로 접힌 매트리스가 놓인 침대 하나가 어렴풋이 보였다. 창문턱에는 이불들이 널려 바람을 쐬고 있었다. 그는 초인종을 눌렀다. 30살가량으로 보이는 사팔뜨기 하녀가 먼저 현관문의 구멍을 통해 그를 살펴보았다. 이렇게 그녀가 머뭇거리고 있는 동안 그는 양복 웃옷을 다시 걸쳤다. 혹시 갈래 부인이십니까? 누구시죠? 하지만 집 안쪽에서 벌써 어떤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외제니, 누구지? 그리고 갈래 부인 본인이 현관에 나타나 턱을 높이 치켜들고 불청객의 설명을 기다리고 있었다. 뭘 떨어뜨리셨네요? 그가 모자를 건네라 부지 중에 손수건이 땅에 떨어지자 그녀가 쌀쌀맞게 지적해 주었다. 그는 손수건을 주워들고는 알아듣기 힘든 발음으로 웅얼대면서 자신을 소개했다. 안녕하십니까. 기동수사대 메그레 반장입니다. 부인과 몇 마디 말씀 좀 나누고 싶습니다만. 나하고요? 그리고 하녀에게 고개를 돌리면서 쏘아붙였다. 거기서 뭐하고 있어? 이제 메그레의 시선은 갈래 부인에게 집중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50살 남짓 되어 보이는, 한마디로 불쾌하게 느껴지는 여자였다. 특별한 일이 없는 시간이었다. 또 찌는 듯이 무더웠고 외딴 단독주택 근처에 다른 사람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녀는 연보라색 실크 드레스로 무장하고 있었고 그녀의 회색 머리칼 중 단 한 올도 엄격한 모발의 대열을 벗어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목과 콜사주와 두 손에는 번쩍이는 금 사슬과 브로치와 반지들이 주렁주렁 걸려 있었다. 그녀는 마지못한 걸음으로 방문객을 응접실로 인도했다. 뒤따라 걷던 메그레는 문이 하나 열려있기에 안쪽을 깊숙이 들여다보았다. 황동과 알루미늄 집기들이 반짝이고 있는 백색 주방이었다. 왁스칠 시작해도 될까요, 부인? 물론이지. 안 될 이유라도 있나? 하녀는 응접실역 식당 안으로 사라졌다. 얼마 되지 않아 테레비뉴의 산뜻한 냄새가 집안 전체에 퍼지면서 마루 위에 무릎을 꿇고 밀랍을 바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응접실의 가구들은 하나같이 자수 제품으로 덮여 있었다. 벽에는 첫 영성체 예복 차림을 한 어느 사내아이의 확대 사진이 걸려 있었다. 무릎이 툭 튀어나온 껑충하면서도 여윈 체격이었고 그다지 호감이 가지 않는 얼굴의 소유자였다. 피아노 위에는 그보다 작은 사진 하나가 놓여 있었다. 숱이 많은 머리, 희끗희끗한 턱수염, 어깨 쪽이 어색하게 재단된 모닝코트를 입고 있는 남자가 사진의 주인공이었다.
그의 타원형 얼굴은 사내 아이의 얼굴만큼이나 기름했다. 또 다른 특징은 거의 충격적이기까지 했다. 얼굴을 반으로 가르는 선. 그것이 사내의 비정상적일 정도로 얇은 입술이라는 사실을 메그레가 깨닫기까지는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했다. 부군이십니까? 네, 제 남편이에요. 그런데 경찰이 웬일로 여기 오셨는지 알고 싶군요. 그렇게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메그레의 시선은 종종 그 초상화 쪽으로 향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것이 바로 그가 죽은 이와 가진 최초의 접촉이었다. 부인께 한 가지 나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지금 부군께서는 여행 중이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얘기해보세요. 무슨 일인지. 사고가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사고는 아니고, 자, 말씀드릴 테니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그녀는 모조 청동상이 하나 놓인 외다리 탁자 위에 손을 올려놓은 채 그 앞에 꼿꼿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딱딱한 얼굴에는 경계의 빛이 가득했고 퉁퉁한 손가락들만이 불안스레 꼼지락대고 있었다. 왜 이 순간 메그레의 머릿속에는 문득 이상한 상념이 떠올랐을까? 이 여인은 사임의 전반기에는 날씬한, 심지어는 아주 마른 몸매였는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차츰 둔중해졌을 게 분명하다는 그런 엉뚱한 생각 말이다. 부군께서는 지난 25일에서 26일 밤 사이에 쌍세르에서 피살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소식을 전해드리는 힘든 일을. 반장은 벽에 붙은 초상화 쪽으로 몸을 돌려 첫 영성체 예복을 입은 아이를 가리키며 물었다. 아드님이 한 분 계시는 모양이죠? 한순간 갈래 부인은 지금까지 유지해온 자세를 흐트러뜨릴 뻔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신의 품 위에 필수 불가결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 보이는 그 뻣뻣한 자세 말이다. 그녀는 입술 끝만 달싹이며 말했다. 네,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러더니 목소리가 갑자기 의기양양해졌다. 지금 상세르라고 하셨죠? 그리고 오늘은 27일이고요. 그렇다면 당신은 뭔가 착각하신 거예요. 잠깐만요. 그녀는 식당으로 건너가고 메그레의 눈에는 두 손을 짚고 엎드려 있는 하녀의 모습이 들어왔다. 돌아온 갈래 부인은 방문객에게 우편 엽서 한 장을 건넸다. 이 엽서는 제 남편이 보낸 거예요. 26일, 즉 어제의 소인이 찍혀있죠. 그리고 소인은 루앙 우체국 거고요. 그녀는 흘러나오는 미소를 거의 억누르지 못하고 있었다. 감히 자기 집을 침입한 경찰관을 능멸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기쁨의 미소였다. 분명히 갈레라는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이겠죠. 그게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그녀는 당장이라도 문을 열어 불청객을 밀어내고 싶은 듯 현관 쪽을 힐끔 쳐다보았다. 부군의 성함이 에밀이죠. 그리고 그분의 신분증에는 직업이 방문 판매사원이라고 적혀 있고요. 네, 그 사람은 닐사의 대리인으로 노르망디 전역을 관할하고 있죠. 죄송하지만 부인, 지금 부인이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상세르까지 저와 동행해 주십사. 부탁드려야겠군요. 저에게나 부인에게나 모두 필요한 일이죠. 하지만 이렇게 그녀는 루앙의 옛 시장 풍경을 담고 있는 엽서를 흔들어 보였다. 제대로 닫히지 않은 식당의 문틈을 통해 때로는 하녀의 엉덩이와 두 다리가, 때로는 머리와 얼굴을 가린 머리칼이
나타나곤 했다. 밀랍이 흠뻑 묻은 천이 마룻바닥 위를 미끄러지는 소리도 들렸다. 저 역시 이것이 착오이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자의 호주머니에서 발견된 신분증은 분명 부군의 누군가가 훔쳤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의 음성에는 불안감이 어른되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녀는 초상화를 흘낏 쳐다보는 매그레의 시선을 따라가더니 이렇게 말했다. 저 사진을 찍을 때부터 그이는 벌써 몸이 안 좋아서 식이요법을 하고 있었죠. 점심 식사를 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1시간 후에 모시러 오면 어떨까요? 아니요, 천만에요. 정말로 제가 가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외진이, 내 검정 실크 외투 준비해. 또 내 핸드백하고 장갑도. 매그레는 이 사건에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기분 나쁜 사건의 특징이란 특징은 죄다 갖추고 있는 사건이었던 것이다. 아파서 식이요법 중이었다는 턱수염 사내와 첫 영성체 예복 차림을 한 꼬마의 모습도 어쩌다가 기억에 남게 되었을 뿐이다. 이제 그가 거쳐야 하는 모든 절차는 고역의 양상을 띠고 있었다. 우선 점점 더 숨이 막히는 더위 속에서 예의 그 통행로를 따라 역까지 걸어가야만 했다. 이번에는 양복 웃옷을 벗을 수도 없었다. 35분 동안 물랭 역사의 벤치에 앉아 기차를 기다리는 일도 따분하기 그지없었다. 거기서 그는 샌드위치와 과일, 보르도 포도주 한 병이 담긴 바구니를 하나 샀다. 오후 3시. 그는 1등 객차 안에서 갈래 부인과 마주 앉아 있었다. 기차는 쌍세르를 거치는 물냉행 간선 철로 위를 달려갔다. 차창을 닫아놓고 커튼도 쳐놓았다. 하지만 시원한 공기를 콧김만큼이라도 느끼게 되는 일은 그야말로 가뭄에 콩나듯 했다. 매그레는 호주머니에서 파이프를 꺼냈다. 하지만 동행인을 흘낏 보고는 그 앞에서 담배를 피우겠다는 생각을 즉각 접어버렸다. 기차가 1시간째 달렸을 즈음 그녀는 마침내 좀 더 사람 냄새가 느껴지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지금까지는 저로선 설명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인. 전 아무것도 몰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범죄는 25일에서 26일 사이의 밤에 랄루아르 호텔에서 일어났어요. 지금은 우리 경찰도 휴가철입니다. 게다가 지방 검찰 쪽 사람들은 일을 그렇게 서두르는 편은 아니죠. 수사국은 오늘 아침에야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군께서는 부인에게 우편 엽서를 보내는 습관이 있으셨나요? 출타 중일 때는 항상 보냈어요. 여행을 많이 하셨나요? 대략 한 달에 3주 정도는요. 루앙에 가서 라보스 호텔에 묵곤 했죠. 20여 년 전부터 줄곧 그래왔단 말이죠.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노르망디 전역을 돌아다니곤 했어요. 하지만 가급적 저녁 때는 루앙에 돌아왔죠. 아드님은 한 분뿐인가요? 네, 아들 하나요. 파리에서 은행 일을 하고 있어요. 생파르소의 집에서 같이 지내진 않나요? 매일 오가기에는 거리가 좀 멀죠. 하지만 매주 일요일은 우리와 함께 보내고 있어요. 뭐 좀 드시겠습니까? 사양하겠어요? 그녀는 마치 무례한 일을 당하기라도 한 듯한 어조로 내뱉었다. 사실 매그레로서도 그녀가 아무나처럼 샌드위치 조각을 우물거리고 철도 회사의 기름 먹인 종이컵에 담긴 미지근한 포도주를 마시는 모습은 쉽게 상상이 되지 않았다. 그녀에게 있어서 풍위란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미인이 아니었고 젊었을 때도 그러했을 것이다. 하지만 얼굴의 윤곽은 반듯한 편이었고 지금처럼 경직된 모습이 아니라면 모종의 매력도 없지 않았을 터였다. 그녀의 용모에 감돌고 있는 어떤 우수,
고개를 옆으로 살짝 기울인 태로 인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그 우수 덕분에 말이다. 왜 내 남편을 죽였을까요? 그에게 적이 될 만한 사람을 알고 계신가요? 적도 없고 친구도 없어요. 우린 세상에서 떨어져 살고 있었죠. 제1차 세계대전의 그 거칠고도 천박한 시대가 아닌 또 다른 시대를 경험한 모든 이들이 그러하단 말이죠. 아, 기차 여행은 올해도 계속되었다. 레그레는 파이프 연기를 내뿜기 위해 여러 차례 백차 복도를 들락거려야 했다. 그의 부착식 옷깃은 열기와 엄청난 양의 땀으로 인해 누글누글해져 있었다. 그는 그늘에서도 33도 혹은 34도로 육박하는 더위를 의식조차 못하고 있는 듯 보이는 갈래 부인이 부러울 지경이었다. 그녀는 처음에 취했던 자세에서 한치도 흐트러짐이 없었다. 마치 버스 좌석에 앉아있듯 무릎 위에는 핸드백을, 또 핸드백 위에는 손을 올려놓고 고개를 백차 문 쪽으로 약간 돌리고 있는 자세였다. 그 사람 어떻게 살해되었나요? 정보에 그 내용은 없었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분이 사망한 걸 오늘 아침에 발견한 것 같아요. 갈래 부인은 흠칫 몸을 떨더니 입을 반쯤 벌린 채 한동안 숨을 고르려 애쓰고 있었다. 내 남편일 리가 없어. 이 없어. 이게 증거 아닌가요? 사실 내가 이렇게 따라 나설 필요도 없었는데. 정확히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레그레는 피아노 위에 사진을 가져오지 않은 것이 후회가 되었다. 벌써 기억 속에서 그의 얼굴 윗부분을 재구성하는 일이 쉽지가 않았던 것이다. 반면 그의 지나치게 긴 인매, 빽빽한 턱수염, 모닝코트에 어색하게 재단된 어깨 부분은 선명하게 떠올랐다. 기차가 트레시 상세르 역에 정차한 것은 저녁 7시였다. 거기서 또다시 도로 1km를 걷고 루아르강 위에 걸쳐진 현수교를 건너야 했다. 루아르강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어떤 도도한 강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것은 농익은 밀의 색깔을 띤 모래톱들 사이를 생기있게 흐르는 무수한 시냇물들이었다. 작은 섬들 중 하나에서 옅은 황색 무명 양복을 입은 한 남자가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었다. 라루아르 호텔도 눈에 들어왔다. 그 노란색 전면이 강둑을 따라 우뚝 서 있었다. 태양광선은 좀 더 기울어져 있었다. 하지만 물안개로 더욱 후텁지근해진 공기는 호흡하기 힘들 정도였다. 이제 갈래 부인이 앞장서서 걸었다. 호텔 근처에서 한 남자가 누구를 기다리는 듯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본 메그레는 얼굴이 절로 찌푸려졌다. 이 지역에서 근무하는 자기 동료임에 분명한 저 사람의 눈에 자신과 이 여자는 지금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한 쌍으로 비칠 것인가.